구글 들어왔을 때 가장 달랐던 것이 모든 게 다 무료. 점심도 너무 맛있는 카페테리아 밥이 무료. 바베큐장이나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디즈니랜드 무료. 평생? 재직 중에는 엔비디아 밥 맛있습니까? 엔비디아 코리아 구내 식당 없습니다. 없습니까? 코엑스 가서 사 먹어야 되고요. 아하. 우리는 맥주, 과자 이런 거를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으로 줄게. 이 두 분은 여기 다니라면 못 다니겠네요. 또 맞추겠죠. 돈 많이 준다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네, 삼국열차의 양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또 대단한 분들 네 분을 모시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인사이드라는 신간을 발간한 신인작가 서보경이고요. 넷플릭스에서 동북아 마케팅 전략 헤드로 재직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흥준입니다. 지금은 준 AI 컨설팅에서 AI 쪽 컨설팅 담당하고 또 교육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에 한 7년 동안 엔비디아 코리아 한국 대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 오라고 하고요. 픽사에서 애니메이터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제 작품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이스킴 정김경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분야에서 30년 정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구글 코리아랑 구글 본사에서 한 16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가장 최근에는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했습니다. 트레더조라는 아주 미국에서 특별한 슈퍼마켓입니다. 그걸 슈퍼마켓이라고 표현하시다니. 슈퍼마켓 아닌가요? 그렇죠. 아, 슈퍼마켓. 진짜 네네. 슈퍼. 슈퍼. 네. 보시다시피 이 네 분이 네 기업 다 엄청 대기업이잖아요. 미국에. 복지는 우리 한국 기업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픽사 복지. 저희가 전편에도 계속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너무 예쁜 캠퍼스 안에 바베큐장이나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회사 내부에 안에 수영 예, 그럼 일을 하다가 그냥 수영을 해도 돼요? 언제든 수영장 들어가고 운동하는 것도 다 돼 있고. 우리 이발소도 있었는데. 이발소도 있었어요? 네, 이발소 없어요? 저기 미국 기업인데 이발소는 조금 이발소가 아니라 헤어컷 하는데. 헤어샵, 네, 뭐. 헤어컷 하는 버스가 항상 대기.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영화 뭐 개봉하면 그 전에 프리미어가 감독이 와서 해준다던가 작가 오픈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태양의 서커스 팀이 그대로 와서 공연을 우리들을 위해 해줘요. 다양한 분야의 어떤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거의 매주 하는 거예요. 영화도 오픈하기 전에들 와서 해주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디즈니랜드 무료. 정말요? 평생? 재직 중에는 가족. 그거는 가족까지 합쳐서 한 4명까지. 그래서 그거가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애사심이 근데 이런 걸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술적인 감각이 없던 사람도 생기게 만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없던 사람도 왜 한번 계속 그런 예술을 접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그냥 구글 한국 본사 가본 적 있었거든요. 식당이 좀 괜찮고 그리고 음료 이런 게 무료로 돼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저걸 몇 개 들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분들은 매일 무료로 있으니까 이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런 복지가 눈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벌써 한 17년, 20년 전에 이제 구글 들어왔을 때 가장 달랐던 것이 아까 그 캠퍼스 같은 문화였고 모든 게 다 무료. 점심도 너무 맛있는 정말 카페테리아 밥이 무료, 뭐 간식 무료, 음료수 무료.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휴게실도 생기고 음료수도 뭐 다 무료인데 제가 구글에서 정말 와 이게 구글을 다르게 만들구나라고 봤던 건 뭐냐면 편의점 같은 음료수 냉장고가 있잖아요. 근데 건강에 좋은 거는 편한 요 눈높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요 밑에는 좀 주스류. 그다음에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콜라는 아예 안 보이게 겉에 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이게 넛지라고 하잖아요. 건강에 좋은 거부터 마시라고. 저는 그게 정말 배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료수를 다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은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좀 약간 박수. 약간 추천 알고리즘 같이 해놨네요. 약간 그렇죠? 네. 우리 넷플릭스만의 복지 뭐 있습니까?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문화 메모에도 나와 있고 제 책에도 써놨는데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맥주, 과자 이런 거를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으로 줄게. 여기는 항상 내가 기억이야. 듣다 보면 여기는 냉정해요. 뭐가 탕탕탕 이게 칼 같아. 예. 음료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구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컴팩트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금융치료가 최선이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게 최고의 복지고, 그래서 이게 TOOM, 그러니까
탑 오브 더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신이 지금 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의 기본봉과 인센티브의 최고 시나리오를 얹어가지고 더 주는 거예요. 이걸 기본봉으로 줘요. 그러니까 돈이 복지네요. 돈이 복지다. 예, 뭐 맥주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뭐 오징어, 땅콩 이런 필요 없고 그 돈이 복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가지 정도 소소하지만 굉장히 다른 회사들보다 좀 신기했던 복지가 넷플릭스는 이 구내식당만큼도 우리는 업계 최고로여야 돼라는 또 자신감이 있어서 구내식당을 가면 나라마다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만들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봤던 직원 식당 중에 넷플릭스 코리아 직원 식당이 단연 1등이에요. 가면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쫙 깔려 있어요. 구글은 좀 섞여 있잖아요. 약간 웨스턴도 있고 비건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이렇잖아요. 넷플릭스 딱 가면 제육볶음, 갈비찜, 돈가스, 소고기 묵국, 된장찌개에 플러스 스테이크랑 뭐 등등등. 그래서 정말 누가 가도 한국에 있는 직원 식당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1등이었던 것 같다. 이게 회사의 문화를 좀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휴직인데 기본급에 인센티브에 추가로 얹어서 기본급을 주는데 이거를 육아휴직을 갈 때 맥스 12개월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100%. 100%를 다 줘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눈치 봐가면서 어떤 사람들 좀 적게 쓰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좀 적게 쓰고 여자분들은 다 대부분 쓰시기도 하는데 여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 휴직해서도 일부 조금씩 하면서 회사의 업무가 돌아갈 수만 있게 한다 그러면 마음껏 써라. 휴가도 마찬가지. 회사의 독특한 문화가 휴가 일수 제한 없어요. 30일 쓰든 60일 쓰든 네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라. 근데 대부분 그러면 노트북 챙겨가서 이래. 놀러 가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직원들도 월 그 전기료 냅니까? 구독료 제가 처음 안 그래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제 보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주 엄격하고 진지하게 네 돈 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구독료 직원들 전 직원 다 포함 애놀이 없습니다. 다 얄짤없이 다 똑같이 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 밥 맛있습니까? 엔비디아 코리아 구내 식당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코엑스 가서 사 먹어야 되고요. 아하. 그 대신 돈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본사 구내 식당 있는데 다 돈 내고 먹어야 되고요. 엔비디아는 돈으로 많이 준다. 그 비슷한 사당인 것 같고요. 그 ESPP라 그래갖고 실제 스탁 옵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엔비디아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최저가의 15%를 더 디스카운트 해갖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20%까지 해줘요. 꽤 큰 혜택이죠. 그 돈을 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매 분기 3일 정도는 리프레시 휴가를 그냥 줘요. 일은 빡세게 합니다. 일은 빡세게 하지만 매 분기에 3일은 너 마음대로 리프레시해.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히 돈 주고 쉬고 복지는 뭐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회사가 비슷하고 이 두 회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여기 다니라면 못 다니겠네요. 네, 뭐 또 맞추겠죠. 돈 많이 준다는데. 저희도 금융 치료를 괜찮아. 금융치료 안 통하는 데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똑같은 금융이면 못 가죠. 네, 그제 더 많이 준다고 하는. 미래를 위해 여지를 열어두는 답변을 해야 될지 솔직한 답변을 해야 될지. 아니 근데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근데 미국 대기업 하면 약간 좀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 뭐 워라벨 이런 거를 좀 떠올리는데 실제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자유로움 속에 무서운 공포가 숨어 있는 건가요? 크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대량 레이오프가 있기 전하고 후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워라벨이 잘 지켜졌었고 제가 그 전에는 참 의아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있었을 때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화상 통화나 뭘 하게 되면 오후 3시만 되면 가는 거예요. 셔틀버스 왔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너무 막 가슴을 치는 이제 우리 맨날 야근하는데 얘는 3시만 되면 막 짐 싸고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워라벨이 진짜 본사 애들은 진짜 많이 지킨다. 한국하고 달리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레이오프 이후에 AI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은 월화수목 금금금 같아요. 요즘 이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팀 리더다 그러면 이렇게 해오라고 일을 주면 한 이틀 걸려서 해오면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주고 이게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피드백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AI가 많이 하니까 AI한테 시켜. 그럼 얘가 수분 내 다시 갖고 와. 그러면 또 피드백을 또 줘. 갖고 와. 이거를 정말 하루에도 반복을 하니까 일의 양이나 이게 너무 많고 그리고 주말에도 사실 근무를 하고 사람이 적어진 대신 일량은 되게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그 대량해고 전과 후 아니면 AI 전과 후가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픽사는 저번 주에도 비슷하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사는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어떤 영화판이라고 생각한 게 차라리 낫거든요. 네. 그 안에 스토리를 쓰고 디자인을 하고 애니메이터들이 가서 연기를 하고 이제 모든 것들에서 영화 어떤 하나의 편의 영화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름 규율은 있죠. 이 미팅은 있고 데드라인 이거고 근데 그 외적인 건 네 마음대로 써.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개인 작품 만들기도 하고 개인 시간을 뭐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막지 않아요. 왜냐면 막는 순간 이 사람은 나갈 거거든. 너무 차기적으로 아이디어들이 샘도는 사람들은 그리고 멀리 보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들이 약간 감독적인 역량이 커지면은 결국 작품과 결과물의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장려하기도 하고 근데 뭐 바빠지면은 뭐라별 그런 거 없죠. 다 오버타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넷플릭스는 또 여기랑 아예 다르죠. 픽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 혹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워라벨이 좋을 것이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틀린 말씀도 있어요. 제가 4대 보험 받는 개인 사업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롭다는 맞습니다. 그만큼 훨씬 큰 책임과 이 컨시퀀스, 이 결과가 따라요. What's best for Netflix?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우리 회사의 최선이 되는 행동들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가 잘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예스하지 못하면 회사가 나랑 이별할 수도 있어 라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워라벨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워크 앤 워크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반대로 약간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이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하루에 뭐 14시간에 주 7일 근무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업무 강도로 보면 이거 엄청 센 건데 근데 또 직원분들이 또 떠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컬처 중에 하나가 미션 이스 아워 보스라 그래서 조직이 내 보스가 아니라 미션 특정한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게 떨어지면 그걸 위해서는 정말로 낮과 밤 없이 좀 하고 그게 끝나면 또 사실은 아주 플렉서블하게 좀 일할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본사에 제 연배 같은 분이 옆에 집채만한 여기 작가님만큼 큰 개가 한 마리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엔지니어 총 대빵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개를 밥 못 줬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젠슨한테 얘기를 했더니 걔도 우리 패밀리다. 걔 들고 오라고. 걔 옆에다 놓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미션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져 줄게. 두 번째가 이제 RSU라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꽤 많이 줘요. 옵션이 아니라 그냥 줍니다 사실은.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 대한 상당 부분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금융 치료가 금융 이상의 치료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네. 자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을 사실 그렇게 안 해봤는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좀 없어졌는데 그 회식에 너무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떻게 이런 회식이라는 것 자체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제 팀 빌딩이라 그래서 이제 전체 팀 회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적으로 한잔 하자 끝나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같은데, 하나는 일하면 됐지 또 똑같은 사람과 밥을 왜 먹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저희가 업무 외 시간에서 전체 팀 회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밥을 먹으면 그게 사실 또 친분 관계가 되거든요. 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약간 또 적극적으로 좀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윗사람하고 가서 둘이 1대1로 먹는 거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뭐 편애랄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회식 문화가 이렇게 사적인 작은 규모로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 약간 산업의 영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기술 기반의 엣지를 세우는 거와 엔터테인먼트 IP잖아요. 결국 IP 공급자들이 있고 그 IP 공급자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계속 빌딩을 해나가야 돼서 의외로 넷플릭스 조직에서는 외부의 사람들이랑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되게 일반적이에요. 점심은 차라리 괜찮은데 저녁은 안 먹어요. 저녁도 사실은 뭐 디너, 와인 파티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그게 이를테면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스태프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그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회사에서 실제로 서포트를 하기도 해요. 6시까지 일하지 말고 나가서 계속 이런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우리의 업은 좀 이렇다. 근데 애니메이션이랑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탤런트가 중요한 건 셀러브리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왜냐면 저도 들어봐도 약간 회식은 아니지만 저거는 일에 어떻게 보면 그쵸. 연장 이건 비즈니스 미팅과 디너 같네요. 엔비디아에는 엔비디아는 12시간 일하는데 무슨 회식을 내? 아이 거짓말 회식했다 거짓말 하지 마요. 본사에 4층에 바가 있어요. 가봤어요 저. 가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4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맥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QBI라고 해서 쿼터리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하면 끝난 다음에 글로 모여요. 그러면 와인 먹으면서 쫙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먹거든요. 멋있어요. 예. 이미지 세신 좀 더 이미지 세신 엔비디아 이미지 세신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좋아졌죠. 아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모든 직원이 사용 가능한 겁니까? 네네네. 단 이제 시간이 4시 이후. 약간 해피아워식으로.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럼 합니다. 맥주랑 이런 와인은 맥주, 와인 무제한이고. 있습니다. 돈 내고 먹어야죠. 여기서 또 갑자기 돈이 왜 나와요 갑자기? 그런 시설은 갖춰져 있다. 아, 네네네. 근데 왜 돈 내고 먹을 거면 나가서 먹죠. 그것도 일의 일환입니다. 우리 픽사는 어떻습니까, 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데피니션을 좀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의뢰 다 있긴 하거든요. 결국 아무리 미국인이 유럽인 해도 다 사람들 모이는 곳이고, 팀빌딩 개념의 파티나 이벤트나 그런 것들은 소소하게 있는데, 그래서 회식이라는 게 뭘까부터 얘기를 던진 이유가 저희들이 의뢰 회식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아예 뉘앙스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거기에서 그 이 시간만큼 편안하게 작품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걸 이제 좀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주니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안 들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게 회식인데?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꼰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외국에도 그런 꼰대 같은 느낌의 이런 뭐 부장님들이나 이런 느낌이 있나요? 그 한 부장님 라인, 뭐 상무님 라인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특히 그런 분은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은 조금 더 고지식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굉장히 저는 편안했고 되게 럭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50년, 60년 전부터 공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입사를 하면 나는 영원히 이 사람의 후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내가 라떼는 뭐 20년, 30년 전 얘기 무용담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회사들 특징은 우선 턴오버 자체가 2년, 3년 요 정도고, 뭐 엔비디아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이 친구가 나의 피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친구가 내 위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직장에서 내가 다른 형태로 만날 수도 있어라는 게 있어서, 물론 이 위아래의 관계가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차이와 또 언어적인 차이도 있어요. 존댓말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hey you가 되는 거예요. 20살 많은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퇴사하면 브라더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꼰대 문화라는 게 덜하다라고 얘기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꼰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아예 수가 확실히 없으니까 그 꼰대 문화 자체도 없는 거네요. 꼰대가 있습니까? 근데 또 없다고 해도 이게 꼰대들은 또 본인들은 또 없다고 아니 우리 대표님이 꼰대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이 꼰대라는 게 아니라 꼰대 이제 연배시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쌍용정보통신이라고 그때 업계 1등 회사 들어왔는데, 그때는 말 안 들으면 조인트 까는 거 있죠. 그거 진짜였어요?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 와서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유웅준인데 EJ예요. 저는 이제 그냥 EJ 님으로 불러요. 어디 아들뻘 되는 X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지니까 편한 거 있죠, 오히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익숙해져야 돼. 기존에 저 같은 꼰대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그 정말 편했는지 한번 소환해. 이제 그 밑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장 없을 것 같은 게 픽사는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까? yes and no인 게 꼰대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대는 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영화를 만들던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그러니까 요즘 것들은 왜 그래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 세상은 변하고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방식도 변하고 유머 감각도 변하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못해서, 오히려 나이가 좀 있으셔도 열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더 멋진 감독님이 되시고, 다친 사고인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에리고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을 사실 뭐 픽사 때부터 많이 제작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한 편을 제작하려면 그 뭐 최소 몇천 컷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픽사가 이게 애니메이션 디테일이 또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1초에 24프레임이니까. 그리고 사실 뭐 진짜 디테일이 엄청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뭐가 최고 힘들었어요, 픽사에서는 그럼? 너무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그래도 꼭 제가 꼽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니모를 찾아서 수속작의 도리를 찾아서라는 영화에 문어가 나오거든요. 문어를 쭉 제가 이제 연출을 하게 됐는데 조금만 상상력을 돌려보셔도 알겠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유기적인 걸 만드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문어가 유기성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냥 정형화된 모양도 없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정의 팀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문어가 갖고 있는 습성이라던가 그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어 전문가님 오셔서 강의도 하고 수족관도 몇 번을 가고 만져보면서 실제로 문어가 어떤 감정과 어떤 판단력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연기를 입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배우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당 역할을 할 때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들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뭘 하는지를 배우듯이 캐릭터를 위해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업이란 영화의 할아버지가 11살 여자애처럼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모든 습성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초 단위로 저희들은 근육을 다 계산해서 애니메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관찰도 많이 하고 준 전문가가 돼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은 그냥 치타면 치타를 막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손동작이 어떻게 내 그 디테일을 다 공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리고 감독님께서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오스카 후보에 또 오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픽사 작품이 아니라 개인 작품으로 올랐다고. 저는 어쨌든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제 목적과 열망이 너무 대단했었고 픽사 다닐 때부터 감독분들이나 지인 동료분들이랑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픽사 나올 때도 많은 응원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오페라라는 작품으로 그 작품으로 아카데미를 이제 가게 됐는데 사회와 문명과 역사의 순환에 대한 걸 그대로 이제 연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흥미로웠던 게 제가 픽사 나온 지 4년 만에 아카데미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픽사에서는 소울이라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거의 감독님이 핏 닥터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에 저는 1개 애니메이터였고 그분은 감독이었는데 4년 후에 감독으로 만난 거예요. 레드카펫에서. 아 그때는 레드카펫에서 딱 에릭 컨그레츄레이션 하는데 눈물이 거의 나올 뻔했죠. 예, 그때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고 너무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았던 기억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저희가 사실 AI 촬영도 많이 했거든요. AI 관련해서 AI가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분야는 더 타격이 저는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리고 감독님이 한 거를 제가 그 전문가님 데리고 오면 5분 만에 만들어요 라고 하면 실례죠. 근데 왜냐면 아이 퀄리티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뻥튀기를 하면 그 정도까지 왔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근미래의 올 미래죠.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함께 호흡하며 가야 되는 세계가 이미 열렸고 지금 정말 직격탄을 맞았죠. 10명이 하던 거가 한두 명이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조금 그래서 병사나 플레이어로 뛰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졌어요. 코치들은 사실 똑같아. 이미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10명을 쓰나 사람 2명의 AI를 쓰나 이제 어쩌면은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창작자의 관점과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창작자와 소비자 간에 분명히 벽이 있었고 창작자이시고 플랫폼이었고 저는 또 소비자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AI, AGI를 통해서 기존의 소비자였던 저 같은 사람들이 25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 혹은 드라마를 만들어줘 하면 그게 지금은 굉장히 조악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거 진짜 3년, 5년 안에 드라마틱하게 발전할 거거든요. 이제는 플레이어가 내가 될 수 있는 그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 소라라고요. 영상 만드는 AI 툴인데 아바타를 만드셨던 그 감독님께서 이걸 내가 아바타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 썼다면 비용을 몇백억을 줄였을 텐데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너무 잘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든 다 대체를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역에서 내가 고수가 된다면 사실은 AI 툴을 활용해서 더 높은 고수가 되지만
있지만 애매한 중간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다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고수들은 괜찮아, 아주 밑바닥도 괜찮아. 이 중간은 다 대체가 돼요. 이게 저는 구글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 구글이 2008년에서 2010년 때쯤 했을 때 컨설팅에서 리서치에서 다 끝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구글링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여전히 사진은 더 커왔죠. 새로운 툴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인더스트리가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하나는 그냥 구글의 기술적인 관점과 하나는 저는 그래도 이제 사람으로서 인문학적인 관점을 본다면 일단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정말 보육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거기에서 생태계가 더 하나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갖고 오는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노동시장을 너무나 다르게 하기 때문에 AI가 마냥 좋다만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과 만약에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뭐라고 각자 좀 보고 계십니까? 이거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아니 조심스러운데 어떤 분야의 분을 예측인 거죠, 예측. 개그 개그는 절대 대체 힘들다. 물론 대본 약간 재밌게는 할 수 있겠지만 챗GPT도 잘 쓰던데. 이러자 안 돼. 이거 챗GPT하고 싸워야 되나? 예. 근데 고객과의 접점, 사람과의 교감 이런 것들은 챗 GPT가 못하겠죠.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집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남편의 얘기 안 하고 챗GPT하고 얘기한다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내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혼란도 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모님도 챗GPT랑 얘기하시나요? 많이 잘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네.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보통 의사 선생님들 5분만 얘기하고 그냥 나가서 짜증난대요. 집사람은 좀 미주알 고주알 여자들처럼 막 묻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랬죠. 여보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클라우드 3개를 써갖고 한번 물어봐. 뚜두두둑 하더니 챗GPT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익숙하게 빠지니까 예를 들어 자기 몸의 어느 부분이 아파.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니 지금은 도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편해져. 오히려 자기가 있는 정보가 의사 선생님이 다시 반복을 해.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활용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채팅하는 거. 또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요즘은 많이 생각 안 해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형화하고 좌뇌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직업들이 먼저 임팩트를 좀 받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답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K-팝 아이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AI라는 것도 어찌됐건 결국은 과거에 후행적으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새롭게 제너러티브 AI가 나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웃을까? 이 얘기하면 감동을 받을까? 혹은 이 얘기를 하면 자식들을 걱정해서 보험 상품을 들어줄까? 혹은 이런 춤을 추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 감동을 할까라는 것들은 사실은 AI가 그래도 가장 늦게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이 업의 본질이 좌뇌를 통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여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에리고 감독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실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잡에서 대충 일하거나 손 놓고 있으면 그 잡은 대체된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 상공님도 똑같습니다. 실은 어느 분야든 자기가 그 분야에 진짜 나는 고수다 이 정도에 있으면 사실은 AI는 활용하는 툴면 쓰는 거지 내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마음만 있으면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이 AI가 더 활용이 되면 내 잡이 없어진다 이런 두려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말란 이거죠. 그냥 열심히 본인의 임무에 자기가 고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AI는 자기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으로 미래 청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30년간 대기업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16년 하고 트레더조라는 정말 정반대 기업에 다녀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또 고객과의 교감, 사람의 접점 이런 데서 사람이 해야 될 건 분명히 언제든지 계속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잡이 없을 때 뭐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마트에서 일하는 거든 아니면 그 패스트푸드에서 일을 하는 거든 모든 경험은 다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 경험은 나중에 쓸모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그 크든 작든 자기 컨텐츠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말씀처럼 보수들은 어느 세대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어서 그들은 세상이 바뀌어도 괜찮아. 더 천재적으로 할 거, 더 감각적으로 할 건데 그런 비전이 모두에게나 솔직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거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한계는 오는데 그게 좀 빨라진 거는 이제 현실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찾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결국 인문학으로 귀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흥미로운 게 오히려 AI가 발전함으로써 저희 집단적으로 더 인간이 뭐지를 더 자문하는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각자의 답을 좀 진중하게 도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 38년 하고 느낀 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가능한 많은 거 경험하십시오. 경험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실제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는지 그런 잡을 얻으면 베스트예요. 좋아하고 잘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잘하다가 굶어 죽잖아요. 그럼 딴 일 하면서 그거는 자기가 허비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지 못해. 저는 이제 노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좋아하고 잘하고 그걸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걸 모르면 계속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적합한 것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추천드립니다. 직업의 의미가 바뀌는 시대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거에는 시스템들이 인간에게 원하는 일감을 잘 처리해내는 워커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워커들은 점점 더 AI나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에서 솔버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직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디서 망치를 두드려서 어떤 상품을 잘 워커로서 만들어낼 거냐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AI 시대에서는 그거 기계들이 할 거니까 그러면 내 직업에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게 상대 기업일 수도 있고 개그맨의 경우에는 관객들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대면하는 사람과 기업과 관객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에 집중하다 보면 AI 툴들을 활용해서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또 나름의 또 고충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또 빅테크의 미국의 대기업에 다들 한번 다녀보셔서 너무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희망과 꿈을 저희가 또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인사이드의 삼국열차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